유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묘한 끌림으로 먼지 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바이올린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지금 이 연주를 다른 누군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연주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말이에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밤중 한도그룹 회장 한도연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2층 서재에서 일을 마친 비서 정유진은 계단을 내려왔어요. 29살의 그녀는 신입 비서로 입사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죠. 1층 거실로 내려서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멈췄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악기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유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악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케이스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바이올린과 활이 모습을 드러냈죠.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었죠.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어요. 자세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활을 현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긋기 시작했어요.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구슬픈 멜로디였죠. 유진의 손은 마치 악보를 외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음을 바꾸고 템포를 조절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어요. 회장 한도형과 부인 서명주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거였죠. 얼굴에 놀람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유진이 바이올린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인 채 연주를 멈추지 않고 있었죠.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이 연주를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회장 부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걸 왜 내가 켰어? 감히 누가 만지라고 했어? 고함이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어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명주가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 곡은 우리 잃어버린 딸이 마지막으로 켰던 곡이야. 20해 전에 그 애가 사라지기 전에 켰던 바로 그 곡이라고.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활이 미끄러져 나갔어요. 활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 켰는지, 왜 그 곡을 알고 있는지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명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죠. 유진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2층 복도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한준서였어요. 29살의 그는
난간을 움켜쥔 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이상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죠.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활과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달빛이 여전히 바이올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꺼내진 악기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마치 오랜 비밀을 깨운 것처럼요. 그날 밤 유진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죠. 온몸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왜 그 곡을 알고 있었을까? 왜 손이 저절로 움직였을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죠.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해고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죠. 회사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도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비서실로 들어서자 선배 비서 하진수가 달려왔습니다. 하비서로 불리는 그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비서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회장님이 새벽부터 출근하셨는데 표정이 완전 돌아가신 것 같던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비서가 유진의 팔을 잡았죠. 설마 비서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도연이 유진을 봤습니다.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입이 열렸죠. 정비서 들어오게.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비서는 밖에서 손을 비비며 초조해했죠. 회장실 안 도연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했어요. 자네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 들었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겨우 냈어요. 네. 5살 이전 기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리움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곡 어디서 배웠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혈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 몸이 기억한다는 건 그게 진짜 기억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유진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딸도 자네와 같은 나이였어. 지금 살아있다면 29살이지. 바이올린을 무척 좋아했고 그 곡을 마지막으로 켰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유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일단 일은 계속하게. 하지만 저택엔 당분간 오지 말게. 부인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합의서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해고는 아니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혈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본사 11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회의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신입 비서로 입사한 지 일주일째였죠. 아직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합의서를 만났어요. 그는 늘 수다스러웠지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서님, 오늘 저택 가세요? 회장님, 지시 떨어졌던데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실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저택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합의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경숙 아주머니가 좀 특이하시거든요. 미신 엄청 믿으세요. 유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합의서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오후 4시 유진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유리 케이스가 있었죠.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유진은 시선을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 비서님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죠. 청소 담당 정경숙이었습니다. 네, 정유진입니다. 유진이 인사했어요. 경숙은 유진을 오래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살폈어요. 유진은 어색해서 몸을 움찔했죠. 어머,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경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웃었어요. 처음 뵙는데요. 경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이 집엔 귀신 나와요. 바이올린 귀신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음악 소리 들린다니까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바이올린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날 밤이 떠올랐죠. 서류를 전달하고 나오는데 부인 명주를 마주쳤습니다. 명주는 유진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명주는 대답 없이 2층으로 올라갔죠.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29회. 5살 이전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경찰이 데려왔다고 했어요.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됐고 기억을 전부 잃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왜 기억이 없을까? 부모는 누구일까? 늘 궁금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원장 선생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죠.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했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본사 옥상 정원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준서였어요. 29살의 그는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유학파 출신으로 차가운 인상이었죠. 아버지 도영과는 사업 방향 문제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준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금연구역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사흘 전 밤 거실에서 본 그 여자가 계속 생각났어요. 바이올린을 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왜 자꾸 생각날까? 낯선 사람인데 이상하게 끌렸어요. 목소리도 손동작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준서는 담배를 끄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들고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어요. 새로 온 비서인가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정유진입니다. 준서는 그녀를 오래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가 익숙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더 묻지 않고 지나갔죠.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유진도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준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왜 가슴이 뛸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또 꿈을 꿨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비가 쏟아지는 놀이공원이었죠. 회전목마가 멈춰 서 있었고 아이는 바이올린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젖은 악기를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꿈속에서 그 아이를 봤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그게 자신인 것 같았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졌더니 눈가가 축축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같은 시각 저택 서재에서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린 쌍둥이 남매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서와 윤유진. 20해 전 사진이었죠. 도연은 딸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미소 짓는 모습도 닮았죠. 우연일까 아니면 다음 날 오후 경숙이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다가 서랍 손잡이에 걸레가 걸렸어요.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 노란색으로 변한 낡은 봉투가 보였죠. 경숙은 호기심에 꺼내봤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실종 신고서. 경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죠. 경찰서 양식이었습니다. 날짜는 20해 전이었어요. 경숙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실종자 이름 윤유진. 나이 5살. 특이사항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음. 실종 장소 놀이공원. 경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윤유진, 정유진. 이름이 너무 비슷했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5살쯤 된 여자아이가 바이올린을 안고 웃고 있었죠. 경숙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지금의 유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어요. 경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그때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경숙은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뭘 보고 있나?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경숙은 얼어붙었어요. 도연은 빠르게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하다가 서랍이 열려서.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은 경숙을 내보내고 문을 잠갔어요. 홀로 남은 도연은 서류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딸의 얼굴과 유진의 얼굴을 비교했어요.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죠. 바이올린을 켰던 것, 그 곡을 알고 있던 것, 생일이 같은 것, 기억이 없다는 것, 놀이공원에서 발견됐다는 것. 도연은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병원이었죠. 여보세요. DNA 검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통화를 끝낸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만약 정말 딸이라면, 20해를 헤맨 끝에 돌아온 거라면, 하지만 아니라면, 그저 잔인한 우연이라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답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혈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날 저녁 유진은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아이가 빗속에서 울고 있었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여자 목소리였어요. 엄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유진은 꿈속에서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가슴을 쥐었어요. 왜 자꾸 이런 꿈을 꿀까?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연에게 그 사흘은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서재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봐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죠. 명주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명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결과가 부정이라면 아내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뿐이니까요.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비서가 회장 저택에서 금지된 바이올린을 켰다는 얘기였어요.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잃어버린 딸 흉내낸 거 아니에요? 완전 사이코 같지 않아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죠. 하비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 좀 조심해요. 그분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마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을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유진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표를 내야 할까? 이 회사를 떠나야 할까? 하지만 이상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바이올린이 자꾸 생각났고 회장 부부의 슬픈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남의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울까? 오후 준서가 유진을 찾았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준서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어요. 유진이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준서가 먼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는 한숨을 쉬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원래 모르는 걸 함부로 말해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부사장님 가족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유진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혹시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했죠? 유진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생일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맞는데요. 준서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그날이에요. 그리고 제 쌍둥이 누나도 같은 날이었어요. 유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쌍둥이, 잃어버린 딸, 같은 생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누나는 20해 전에 실종됐으니까. 그냥 우연이겠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서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으니까요. 익숙한 느낌, 그리운 느낌, 보호하고 싶은 느낌. 그날 밤 유진은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70대 노인인 원장은 유진을 키운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보육원에 오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경찰이 데려왔단다.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바이올린을 안고 있었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부모도 이름도 집도. 유진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바이올린. 또 바이올린이었어요. 제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임시로 지어준 이름이었어. 유진이라고. 놀이공원에 유진이란 이름표가 떨어져 있었대.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유진, 정유진. 이름이 너무 비슷했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사흘 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의 서재에 병원 봉투가 배달됐어요. 두꺼운 종이 봉투였죠. 도연은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종이를 펼쳤죠. 첫 줄을 읽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한도현과 정유진. 관계 분석 결과. 도연의 눈이 다음 줄로 내려갔어요. 생물학적 부녀관계 일치율 99.99%. 결론, 생물학적 부녀관계 확실함.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58회를 살며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20회를 기다렸어요. 포기했던 희망이었습니다. 딸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죠. 매년 기일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 있었어요.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명주가 침실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자 놀랐죠. 당신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도연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주는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죠. 이게 뭐예요?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가 우리 딸이야. DNA가 증명했어. 우리 유진이가 돌아온 거야. 명주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도연이 얼른 안았습니다. 명주는 남편 품에서 오열했어요. 우리 딸, 우리 유진이가 곁에 있었어. 알아보지도 못했어.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도연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그리움과 슬픔이 터져나왔죠. 저녁, 도연은 준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준서가 들어오자 서류를 건넸어요. 준서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이게 정말입니까?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내 쌍둥이 누나야. 유진이가 돌아온 거야. 준서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았죠. 누나. 진짜 누나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 내가 느낀 게 맞았어. 혈육은 거짓말을 안 해.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놀던 쌍둥이 누나. 손을 잡고 웃던 모습. 바이올린을 켜던 모습. 그날 밤 회장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명주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받습니다. 이제 저 아이한테 돌려줘야죠. 원래 주인한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내가 우리 딸이라고 하면 믿을까? 준서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누나가 놀랄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언제 말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시각 유진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이상한 꿈을 꿨어요. 매일 밤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비 오는 놀이공원, 우는 아이, 바이올린. 유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나는 누구일까? 정말 그냥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일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유진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회장님은 날 어떻게 볼까? 모든 게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유진은 그걸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서가 유진을 찾았습니다. 본사 옥상 정원으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진은 불안했지만 올라갔습니다. 준서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죠. 유진이 다가가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준서가 말했죠. 백단향 좋아하세요? 유진은 커피 잔을 받아 향을 맡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왠지 이 향을 맡으면 안정돼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명주가 늘 쓰던 향이었어요. 집안 가득 그 향이 배어 있었죠. 준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그 향 좋아해요. 집 냄새거든요. 유진은 준서를 봤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편안하면서도 그리운 느낌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볼 때마다 이상해요. 낯선 사람인데 자꾸 보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말투도 익숙하고 손동작도 익숙해요. 미칠 것 같아요. 직설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어요. 준서가 계속 말했죠. 당신도 느끼죠? 저 볼 때 뭔가 이상한 거. 처음인데 처음 같지 않은 거. 유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준서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편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쌍둥이 누나도 백단향 좋아했어요. 어머니랑 같은 향 쓰고 싶다고 했었죠.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쌍둥이 누나, 잃어버린 딸.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준서가 유진을 봤습니다. 혹시?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어요. 준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점심시간 회장실에서 도연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서류를 전달받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유진이 들어가자 도연은 오래 그녀를 봤습니다. 앉게. 유진은 소파에 앉았어요.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따라주며 말했죠. 일은 잘하고 있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차를 마시며 유진을 계속 관찰했어요. 눈매, 코, 입술, 손가락 하나하나가 딸과 똑같았습니다. 가족은 없다고 했지? 유진은 조금 놀랐습니다. 사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20년간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힘들었겠네. 혼자 살아온 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좋은 분이세요. 도연은 그 원장에게 감사했습니다. 딸을 대신 키워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언젠가 꼭 찾아가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저택에서 회장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주가 말했어요. 언제 말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장 안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천천히 가까워지다가 말해야 해요. 갑자기 말하면 놀랄 거예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보는데도 참기 힘들어요. 누나라고 부르고 싶은데 자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명주가 아들을 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지. 쌍둥이니까 더 그리울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유진을 보면서도 누나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고통이었죠. 그날 밤 유진은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아이였죠.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누나 가지 마. 유진은 꿈속에서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아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유진은 가슴을 쥐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꿀까? 왜 준서 얼굴이 계속 떠오를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진은 저택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도연이 일부러 서류 전달을 많이 시켰어요. 명주도 차를 대접하며 유진과 이야기를 나눴죠. 명주가 유진에게 쿠키를 권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였어요. 유진이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선가 먹어본 익숙한 맛이었죠. 명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쿠키였어요. 명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자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어요. 명주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딸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게 기쁨이었죠. 경숙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명주가 유진에게 쿠키를 더 권하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모녀 같았죠. 경숙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비슷해 보인다고. 실종 신고서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그때 본 아이와 지금의 유진이 겹쳐 보였죠. 저녁
준서가 유진과 함께 퇴근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준서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앞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어요. 메뉴를 고르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둘 다 된장찌개를 주문했죠.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를 더 좋아한다는 것도 똑같았어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어릴 때 쌍둥이 누나도 된장찌개를 좋아했었거든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가 어릴 때 꿈을 물어봤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음악가요. 바이올린 연주자. 근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꿈이었어요. 준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나가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었죠. 매일 연습했었습니다. 준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배우면 된다고 격려했어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준서를 보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빠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죠. 주말 명주가 유진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원 가꾸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유진은 긴장하며 갔습니다. 명주가 웃으며 맞이했고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꽃을 심고 잡초를 뽑았죠. 명주가 유진의 손을 봤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었어요. 자신과 똑같았죠. 피아니스트 손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가끔 이 손으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명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이라고. 딸의 손은 음악을 위해 태어난 손이었죠. 일을 마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주가 레모네이드를 가져왔어요. 유진이 마시며 유리 케이스를 봤습니다. 바이올린이었죠. 저것 건드리면 안 되죠? 명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켜질 날이 올 거예요. 유진은 명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유진은 왜인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 가족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유진이 점점 마음을 여는 것 같다며 좋은 신호라고 말했어요. 명주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곧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3월 15일 생일날 말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도연이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쌍둥이의 생일날 진실을 밝히는 것. 의미가 있었죠. 세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진실을 주기로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헤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30해를 정유진으로 살았는데 이제 윤유진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원룸에 도착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낯설었죠. 저 사람이 정말 회장의 딸일까? 재벌가의 잃어버린 상속녀일까? 손으로 얼굴을 만졌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명주였습니다. 준서였습니다. 도연이었죠. 합의서도 걱정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유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죠. 사흘째 되던 날 원장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70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DNA 검사까지 했대요. 확실하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좋은 일이라고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은 볼 수 없었지만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30해를 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위로가 됐어요. 나흘째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입 비서가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얘기였어요. 누가 흘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순식간에 퍼졌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재벌가 딸이었다니 완전 드라마 같다고요. 신데렐라도 아니고 원래 공주였다는 얘기들이 오갔어요. 하비서가 화를 내며 남의 사생활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했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일주일 뒤에는 인터넷 기사까지 났죠. 한도그룹 회장 잃어버린 딸 20년 만에 찾았다. 클릭수가 폭발적이었어요. 유진의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거였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대부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악의적이었습니다.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 아니냐는 둥, DNA 조작했다는 둥. 유진은 기사를 보고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택에서는 회장 가족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유진이 연락이 안 된다며 일주일째 회사도 안 나왔다고 했어요. 도연은 답답했습니다. 딸을 찾았는데 오히려 멀어진 것 같았어요. 자신이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다며 후회했죠. 준서가 자신이 찾아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주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너무 압박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날 저녁 준서가 유진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죠.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가슴이 아팠어요. 누나라고 부르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음식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밥이라도 먹으라고 어머니가 만든 거라고 했죠.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준서가 안으로 들어왔죠. 두 사람은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이라도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이틀 뒤 유진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인사팀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하비서가 달려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무슨 짓이냐며 왜 사표를 내냐고 소리쳤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모두가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비서가 손을 잡으며 그럴수록 더 있어야 한다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유진은 손을 뿌리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죠. 도연은 사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회장실에서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명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이 자신들을 떠나려는 거냐고 물었죠.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저녁 유진은 원룸에서 짐을 쌌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30해를 소박하게 살았으니까요. 보육원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계신 그곳이 진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고아원 출신 정유진으로 살고 싶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쁜 걸 보니 뛰어온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보며 떠나려 한다고, 원래 자기 자리로 간다고 대답했어요. 준서는 가방을 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당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당신 자리는 우리 곁이에요. 우리 집이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냥 비서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재벌가 딸 같은 거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가방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 동안 누나 없이 살았어요. 매일 그리워했어요. 이제 찾았는데 또 보내야 해요? 그럴 순 없어요. 유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가방을 놓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그럼 약속해달라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죠.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할 수 없었어요. 돌아올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택 거실에서 회장 가족이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명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급했다며, 천천히 다가갔어야 했다며 자책했어요. 도연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딸을 찾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조급했다고 말했죠. 준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누나가 사라진 날, 또 비가 온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주가 아들을 봤어요. 준서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누나 또 잃을 것 같아요. 명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 안고 울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유진은 가방을 들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펼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보육원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먼 거리였어요.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알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거라고.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유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70대의 노인은 유진을 보고 놀라며 왜 왔냐고, 가방까지 들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원장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죠.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유진은 모든 걸 말했어요. DNA 검사, 생일 파티, 사표, 그리고 도망. 원장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도망쳐왔구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이 아니라고, 그냥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변명했습니다. 원장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해지자. 너 지금 무서운 거잖아. 사랑받는 게 무서운 거야.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원장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30해 동안 혼자였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사랑한다고, 가족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장이 맞았어요. 유진은 사랑이 무서웠습니다. 가족이 무서웠죠.
다시 잃을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20년 동안 부모를 찾지도 못했다고, 기억도 못한다고 울먹였어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의 잘못이 아니라고, 5살 아이가 뭘 어떻게 하냐고,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은 건데 그걸로 자책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은 유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20년 동안 찾았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 흘리며 안아주던 모습,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 준서의 절규, 모두 진심이었죠. 원장이 일어나 책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건네며 유진이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거라고, 경찰이 보관하라고 줬다고 설명했어요. 유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이름표가 있었어요. 윤유진. 바래진 글씨가 보였죠.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쌍둥이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자신과 준서였어요.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행복해 보였죠. 가슴 한편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기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따뜻함, 안정감, 사랑. 이 아이들은 사랑받았구나. 이 아이들은 행복했구나.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가도 되겠냐고요. 원장이 웃었어요. 진작 돌아갔어야 한다고. 여기는 유진의 집이 아니라고. 유진한텐 돌아갈 진짜 집이 있다고 말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한다는 걸. 사랑이 무섭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두 가족 다 소중히 하라고. 여기도 유진의 가족이고 저기도 유진의 가족이라고. 유진은 운이 좋은 거라고요. 원장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유진은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죠. 하지만 이번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원장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죠. 원장은 자주 놀러 오라고, 여기도 유진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생겼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진심으로 말하면 된다고. 저녁 6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유진이라고, 정유진이라고 대답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어요. 유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명주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며칠간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도망쳤어요. 겁이 나서. 명주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을 안았어요. 꽉 껴안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어. 유진은 명주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게 엄마의 품이라는 걸.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걸.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과 준서가 일어났어요.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유진은 그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왔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도연이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급하게 밀어붙였다고, 유진이 혼란스러울 걸 생각 못했다고 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이 겁이 많았다고. 사랑받는 게 무서웠다고. 또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죠. 준서가 옆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안 무섭냐고요. 유진은 준서를 봤습니다. 쌍둥이 오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음이 아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직 조금 무서워요. 근데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받아들일게요. 가족이라는 걸. 네 사람은 서로 안았습니다. 거실에 행복이 번졌어요. 바이올린 케이스가 빛나고 있었죠. 명주가 유진의 손을 잡고 케이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유진 차례라고, 다시 켤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유진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바이올린이 보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죠. 악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활을 들어 현에 댔습니다. 그리고 켰습니다. 선율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밝고 희망찬 곡이었죠. 봄을 노래하는 멜로디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었어요. 가족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명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죠. 준서는 누나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 선율이었어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유진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인사팀에 가서 사표를 철회했어요. 담당자가 놀랐지만 웃으며 받아줬죠. 비서실로 들어서자 하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하비서가 달려와 돌아왔다고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박수쳤어요. 유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유진이 들어가자 아버지는 일어나 미소 지었죠. 출근 첫날인데 긴장되냐고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회장실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지켜봤죠. 주말 저택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을 초대한 거였어요. 명주가 직접 요청했죠. 원장이 도착했습니다. 70대 노인은 저택을 보며 감탄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회장 부부가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개 들으라고, 자신이 인사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주가 원장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 딸을 20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해준 걸 대신해 주셨어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라고, 유진이는 좋은 아이였고 키우는 게 행복했다고 대답했어요.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이 유진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줬어요.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어떻게 씩씩하게 자랐는지. 회장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죠.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유진이의 가족이시니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한텐 두 가족이 있는 거라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5명이었어요. 도연, 명주, 준서, 유진, 그리고 원장.
명주가 만든 음식이 가득했죠. 준서가 유진을 봤습니다. 누나, 이제 정식으로 회사 일 배워야죠. 부사장 자리 물려받을 거니까. 농담이었지만 진심도 섞여 있었어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겠다고, 아직 배울 게 많다고 말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많다고, 이제 평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명주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리켰어요. 오늘은 모두를 위해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기를 꺼내 들었어요.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활을 현에 댔어요. 그리고 켰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준 곡이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음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였어요. 가족들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준서는 미소 지었죠. 원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려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명주가 일어나 딸을 안았습니다. 도연도 합류했어요. 준서가 뒤에서 안았죠. 원장도 옆에서 손을 얹었습니다. 5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 웃고 울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3월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꽃이 피었어요. 벚꽃이 만개했고 나비가 날아다녔죠. 거실에서 유진이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켰어요. 손가락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명주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유진 옆에 앉아 연주를 들었어요. 많이 늘었다며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준 거라서 몸이 기억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명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비서님이 아니었어요. 딸이었죠. 정식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한유진. 원래 이름이었던 윤유진에서 성만 아버지 성으로 바꾼 거였어요. 다음 주에 음악학원에 등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살이 늦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시작하기에 좋은 때였죠. 준서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며 웃었어요. 또 켠다며 프로 되겠다고 농담했어요. 유진은 혀를 내밀었습니다. 남매처럼 편해진 거였어요. 준서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죠.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명주가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오늘 이사회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딸이 집에 있다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유진이 있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명주가 말했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유진이 온 지 2달째 되는 날이라고 말했어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벌써 2달이었어요. 시간이 빨리 갔죠. 도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물이라며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목걸이가 있었어요. 펜던트에 바이올린 모양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딸, 한유진.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주가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유진은 펜던트를 만지며 웃었죠. 평생 가지고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한 곡 들려줘요. 우리만을 위한 연주요. 유진은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현해됐어요. 그리고 켰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곡이었어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였죠. 희망을 노래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이제 음악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죠. 20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울렸어요. 유진은 인사했습니다. 명주와 도연이 일어나 딸을 안았어요. 준서도 합류했죠.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어요.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혈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죠. 한유진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을 헤맨 끝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오늘의 사연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공감이 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일상에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